전라북도 전주의 한적한 한옥마을, 봄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대청마루 위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배경호, 올해 72이다. 그는 대한건설이라는 대형 건설회사의 창립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배경호는 매일 아침 직접 가꾼 텃밭을 돌보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즐겼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이 그의 손과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왔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그의 조용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존재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달려오는 꼬마. 바로 손자 배민준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서울 강남에서 자라난 아이지만 할아버지를 너무나도 따랐다. 민준이는 품에 소중히 아는 분홍색 저금통을 꺼내 보이며 외쳤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용돈 받고 남은 거 할머니 제사 때 받은 거 다 넣었어요. 이제 은행에 가서 진짜 통장 만들고 싶어요. 배경호는 손자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순수함을 읽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그는 잠시 먼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자신도 처음 저금통을 들고 시골 은행을 찾았을 때의 설렘. 그 기억은 인생의 첫 재정 교육이자 자신의 삶을 바꾼 시작이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정말 기특하구나. 내일 할아버지가 은행에 같이 가자. 첫 저축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니까 말이야.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마루에서 된장국과 나물을 나눠 먹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식단이었지만 민준은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가 손수 키운 열무김치가 유독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이나 덜어 먹었다. 밥을 다 먹은 후 민준은 저금통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돈을 흔들어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안에 얼마쯤 있을까요? 1,0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내가 1년 동안 꾸준히 모았다는 거지. 그 인내심이 나중에 아주 큰 자산이 될 거야. 할아버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건물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줄래요. 그 말을 들은 배경호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손자는 자신을 닮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은 달랐다. 배지훈, 자신의 외동아들은 지금 서울 강남에서 대한건설을 운영하며 돈과 명예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명의로 된 지분 51%를 어떻게든 넘기려 한다는 소문까지 들었다. 그러나 배경호는 그 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손자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을 입었다. 배경호는 다소 낡았지만 잘 다려진 회색 자켓을 걸쳤고 민주는 서울에서 가져온 교복을 입고 저금통을 꼭 안은 채 출발했다. 전주 시내에 있는 미래은행 본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건물은 유리로 둘러싸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풍겼다. 입구를 지나자 쿨하게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로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고객들과 젊은 은행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민주는 손에 쥔 저금통을 들고 신나게 흔들었다. 그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았다. 창구 쪽에서 2명의 젊은 직원이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 봤어. 진짜 저금통 들고 온 사람 처음 봐. 완전 촌스러워. 할아버지랑 손자인가 본데. 뭐 어때? 대기 오래 시키면 알아서 나가겠지.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배경호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서늘함이 스쳤다. 그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던 직원들이 생각났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나간 모양이었다.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번호는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 민주는 점점 지쳐가며 옆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은행이 바쁜가 보구나. 그러나 배경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다. 이들의 무관심과 무시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건 단지 한 아이의 첫 저축을 막은 일이 아니라 세대 간의 단절이었고 인간에 대한 예의의 상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오래전부터 잠자고 있던 그의 기억과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봄 햇살이 여전히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미래은행 본점 내부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배경호는 손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를 낮춰 앉아 있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저금통을 흔들지 않았다. 처음의 신남은 사라지고 대신 지루함과 의아함이 얼굴에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우리 번호는 언제 불러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하지만 배경호는 이미 알았다. 단지 우연히 밀린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외모, 복장, 손에 든 분홍색 저금통이 누군가에겐 가치 없는 고객으로 여겨졌음을 그는 느꼈다. 로비 구석, 유리문 너머에서 VIP 고객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다. 잘 달인 수트에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별도의 창구로 들어갔다. 한편 배경호와 민주는 여전히 대기석에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2시간이 넘자 배경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담당 직원은 한눈에 보기에도 경력이 많지 않아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배경호는 정중하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희 번호가 124번인데 2시간 넘게 대기했음에도 아직 호출이 안 되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였다. 아, 네. 지금 대기 고객이 많아서요. 순차적으로 처리 중입니다. 혹시 저희보다 늦게 온 고객이 먼저 처리된 건 아닌지요? 그제야 직원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들어 배경호를 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은 여전히 무심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시스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통 같은 경우는 별도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자택에서 미리 동전을 정리해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어깨 위로 내려오는 세팅된 머리카락,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 배경호의 며느리 한서연이었다.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한서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려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민준이를 데리고 이런 데까지. 민준이가 저금한 돈을 통장에 넣고 싶다고 했네. 그걸 도와주는 게 왜 문제인가? 아버님, 요즘 누가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와요?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잖아요. 이런 구시대적 방식으로 창피하게. 민준이도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분홍색 저금통을 꼭 아는 채. 저희는 이미 아버님을 위한 요양시설도 알아봤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인데 뷰도 좋고 의료 시스템도 완벽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 말에 배경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부드럽게 웃는 듯하면서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아직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짓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건 내 안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해서인가.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민준이 작게 말했다. 엄마, 저 오늘 꼭 통장 만들고 싶어요. 저 이 돈 오래 모았어요. 100원, 500원씩 하루하루 넣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도 약속했어요. 나중에 우리 다 은행에 저금하자고. 민준의 말에 한서연은 움찔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야. 다음에 하자. 그리고 민준아, 그렇게 조그만 돈으로 통장 만든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 들린 저금통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배경호는 손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민준아, 실망하지 마라. 다음에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은행을 나섰다. 로비 안의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지만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배경호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손자가 처음으로 자기 돈을 모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던 날. 하지만 사회는 그 순수한 마음에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배경호는 혼자 서재에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책장을 열고 먼지가 쌓인 서류 파일을 꺼냈다. 대한건설 지분 구조라고 쓰인 붉은색 표지의 두꺼운 파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그것을 펼쳐두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변했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직 남아있군.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내일을 향해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내일 다시 은행에 갈 것이다. 이번에는 저금통만 들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들, 법무법인, 그리고 한 명의 특별한 인물. 다음 날은 단지 손자의 첫 저축이 아닌 어떤 오래된 가치가 다시 일어서는 날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전주의 하늘은 맑았지만 배경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중에는 대한건설의 지분 증서, 옛날 회의록 사본, 그리고 최근 아들 배지훈이 변호사를 통해 요청한 후견인 지정 관련 문서 복사본도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퍼즐을 꿰맞췄다. 단순히 세대 차이의 갈등이 아니었다. 아들 부부는 이제 그를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최동우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대한건설 시절 배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이자 지금은 중소기업 금융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배 회장은 그를 오랜 제자처럼 여기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최동우 역시 배 회장을 아버지처럼 존경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모두 확보했습니다. 아드님과 한서연 씨, 최근 몇 주간 두세 차례 강남의 대형 법무법인과 미팅을 가졌고 그중 한 변호사가 후견인 청구소송 전문이더군요. 또 모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와도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내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야겠어.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함께 움직이자.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과 일정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민준의 방을 조용히 열었다. 손자는 아직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세어본 동전의 총합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59,820원. 또박또박한 글씨가 배경호의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다. 그렇게나 소중하게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부끄럽지 않게 은행에 가겠다는 손자의 마음을 짓밟은 어른들의 무심함이 떠올랐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번에는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고. 서울 강남, 배지훈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그 시각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침부터 노트북을 펴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남편 배지훈은 거실 한편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에 계실 때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어 말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현실 감각을 잃으셨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해서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그에게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지금 후회하면 너무 늦어. 아니, 단지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고 그게 당신과 내가 늘 부담스러워하던 부분이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몰래 뒤에서 움직이는 게 당신은 시오야.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여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모두를 잃어. 한서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배경호가 더 이상 현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아날로그 감성, 직접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노인.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대한건설의 결정권자였다. 그것이 그녀에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몰래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고 그 틈 사이로 어른들의 단어가 들렸다. 후견인, 의사소견서, 지분 이전, 요양원. 8살의 아이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직감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그는 곧장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요.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대요. 무슨 후견인 신청도 했고요.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수화기 너머로 배 회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괜찮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멀쩡하고 오히려 정신이 아주 말짱하단다. 너는 걱정하지 마렴. 내일 은행에서 보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우리가 통화한 건 비밀로 하자.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지킬 거예요. 진짜예요. 전화를 끄는 배 회장은 서서히 책장 쪽으로 걸어갔다. 한 칸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지분증서, 회사 정관, 위임장 사본, 비상경영계획서 등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맸다. 몇 년 만에 정장 차림.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이 나라의 고속도로 절반 이상을 지은 기업을, 자산 수조 원을 움직였던 회장을.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시골집에서 된장국을 끓이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장부를 확인하며 혼잣말했다. 내일 잃어버린 존중을 되찾는다. 손자의 눈빛에 부끄럽지 않게.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화면을 확대하며 소리쳤다. 이거 봐봐. 전주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금통 들고 은행 가서 난리 쳤대. 손자까지 데리고 말이야. 은행 직원이 서비스 거부했다고. 다른 여성이 비웃듯 말했다. 와, 진짜 옛날 사람이네. 저금통이라니. 시대가 어느 땐데. 스마트폰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올라온 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전주의 미래은행 본점 로비에서 한 할아버지와 꼬마가 대기 중인 모습, 그리고 그 앞을 지나치며 속삭이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분홍색 저금통을 흔드는 아이와 당황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구시대의 산물로 비춰졌다.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자막이 달려 있었다. 전주은행에 출몰한 저금통 할아버지, 실버타운 대신 은행 투어. 댓글은 순식간에 폭주했다. 아니 지금이 무슨 1980년대야? 은행에 저금통 들고 오다니. 진짜 민폐. 직원들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냥 ATM 써라. 손자 교육도 저렇게 시키면 안 되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일부 댓글은 비판적이었지만 대부분은 조롱에 가까웠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저금통 할배 짤방 콘테스트까지 열리며 패러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소식은 곧 뉴스 기사로도 이어졌다. 한 경제매체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배경호의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주 출신 70대 남성, 손자와 함께 저금통 소지라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 대부분은
배경호가 누군지 몰랐다. 그가 대한건설을 창립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지켜낸 인물이라는 것도. 단지 촌스러운 노인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쉽게 낙인 찍었다. 한편 그날 저녁 전주에 있는 배경호의 집은 조용했다. 민주는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도 이미 온라인에 퍼진 영상과 댓글을 본 상태였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기던 그는 어느 댓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불쌍한 손자. 저런 할아버지랑 다니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듯. 그 문장을 본 순간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배경호는 말없이 손자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엔 잘못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 돈을 모았는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배 회장이 직접 초대한 사람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바로 최동우, 배 회장의 오랜 조력자였다. 회장님, 영상 보셨습니까? 봤네.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커뮤니티뿐 아니라 몇몇 정치 칼럼니스트들도 언급했어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 금융 접근성,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배 회장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건 자유지. 다만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로 간다. 내일 아침 바로. 민준이도 함께 간다. 단지 저금통을 다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러 가는 거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차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배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시계를 꺼냈다.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받은 골드 롤렉스였다. 그 시계는 그의 손목에 착 감겼고 마치 시간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다. 서울에서는 그 시각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배지훈과 한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후견인 청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서류에 아버님 서명이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판단력이 정상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죠. 배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죄책감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회사가 계속 흔들릴 거예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그건 약해지는 소리야.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어. 당신이 진짜 경영자가 되려면 감정은 버려야 해. 그리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어차피 아버님은 아직도 시골 텃밭에서 채소나 기르시잖아. 저금통 들고 은행 가는 분이 회사 지분을 관리하는 게 말이 돼? 그러나 그 순간 민준의 방문 뒤에 서 있던 작은 그림자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는 문틈 사이로 어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저금통을 꼭 쥐었다. 그 안에 있는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어른들의 마음속 비밀이었다. 서울 강남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고층 아파트의 조명들이 별보다 강하게 빛났고 도로 위를 지나는 차들 소리는 마치 끊임없는 파도처럼 도심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빛 아래 배민주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자신의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분홍색 저금통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귓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자꾸 맴돌았다. 후견인, 정신 이상 소견서, 지분 이전. 그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할아버지를 떼어놓으려는 어른들의 계획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민주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해. 내가 지킬 거야. 할아버지. 그는 조용히 옷장 안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고 작은 배낭 안에 저금통과 수첩,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을 넣었다. 그 수첩에는 할아버지가 손으로 써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전주 미래은행 본점, 대기번호 124번. 그때 못한 일은 다시 할 수 있어. 민주는 마치 첩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왔다. 부모님은 아직 서재에서 서류 검토 중이었다. 그는 발끝을 들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밤 10시 15분. 그는 강남구청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는 건 처음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간 기억을 더듬으며 2호선을 탔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역으로 이동한 뒤 전주행 심야 고속버스를 예약 없이 탑승했다. 운 좋게 뒷자리 한 칸이 비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이튿날 새벽,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민주는 정류장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날씨는 아직 차가웠고 입김이 희미하게 흩날렸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 전주에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에서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지금 전주라고 했니? 너 혼자 왔니? 네, 엄마 아빠 몰래 나왔어요. 할아버지를 꼭 만나야 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배경호의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30분 후 배경호는 자신의 차를 몰고 터미널 앞에 도착했다.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달려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다. 배경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무섭지 않았니? 조금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할아버지를 잃는 거예요. 그 말에 배경호는 말없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바로 전주의 미래은행 본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배 회장의 차는 과거 그가 사용하던 검정색 제네시스 EQ900이었다. 번호판은 여전히 대한건설을 상징하는 숫자 조합이었고 차량 내부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은행 입구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50분. 문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몇몇 고객이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배 회장이 문 앞에 서자 곧이어 지점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다. 배경호 회장님, 정말 직접 오시다니. 지점장인 김상우는 예전부터 배 회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대한건설의 전설은 이 업계에선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우리 손자가 첫 저축을 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아서요. 이번엔 특별하게 처리해 주시겠지요? 김 지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VIP룸을 준비하겠습니다. VIP 고객 전용실, 고급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 벽에는 지역 아티스트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손에 저금통을 들고 있었고 지점 직원들은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그를 응대했다. 민준군, 이 안에 있는 돈은 정말 대단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담겨 있죠. 직원은 민준에게 특별 저축통장을 만들어주며 축하 스탬프도 찍어주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진짜 은행 고객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배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김상우 지점장에게 다가갔다. 이번 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단지 아이가 저금한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가치를 잇는 일이었으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말씀, 본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은행 유리문 너머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미 SNS를 통해 민준의 도착이 퍼져 있었고 지역 방송국에서 뉴스거리를 포착한 것이었다. 카메라 앞에 선 배 회장은 민준과 함께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희 손자가 59,820원을 저축했습니다. 이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모은 시간과 마음, 그리고 책임감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 말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저금통 할아버지였던 배 회장은 이제 세대를 잇는 리더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다.
출근길의 지하철은 꽉 들어차 있었고 강남대로의 신호등은 바쁘게 깜빡였다. 그러나 이날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의 미래은행 본사 로비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입구를 정돈하고 있었고 VIP 고객 응대팀은 일찍 출근하여 대기 중이었다.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오늘 대한건설 창립자 배경호 회장이 오신대. 직접 공식 일정이래. 설마 진짜인가? 본사 차원에서도 이미 대기하고 있어. 어제 전주 지점에서 손자랑 함께 저축했다는 영상 봤지? 지금 인터넷 실검 1위야. 전날 저녁 전주에서 찍힌 영상이 SNS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저금통 손자와 함께한 대한건설 회장의 재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편집된 영상은 12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다. 언론은 일제히 잃어버린 가치의 회복, 고객 중심 금융의 반성이라는 논조로 보도했고 배경호 회장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화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분위기 속 오전 9시 30분 정각 은색 제네시스 EQ900이 본사 입구에 도착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완벽히 다려진 수트에 로열 블루색 넥타이를 맨 백발의 신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오른손엔 가죽 서류 가방, 왼손에는 손자의 손이 잡혀 있었다. 민주는 오늘도 깔끔한 셔츠에 교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배 회장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의 발걸음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잊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다급히 달려나왔다. 미래은행의 행장 강현석이었다. 회장님, 직접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강 행장. 자네, 여전히 얼굴이 단정하군. 내가 장학금 줄 때도 그렇게 긴장했었지. 강현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울컥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배 회장이 30년 전 자신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할 처지일 때 익명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은혜를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네. 다만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을 뿐이야. 우리 손자부터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군. VIP실로 안내된 배 회장과 민주는 로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배지훈과 한서연 부부였다. 급하게 도착한 듯 얼굴에는 당황과 긴장이 가득했다. 아버지. 배지훈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한서연 역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입술이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다. 자네들이 올 줄 알았네. 잘 왔다. 배 회장은 자리에 앉은 채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장씩 꺼내 펼쳐 보였다. 대한건설 지분증서 원본, 위임장, 긴급경영권 행사 서류, 법적 대응 계획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지분 51%에 대한 문서네. 자네들이 요양원 얘기를 꺼낼 때부터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지. 배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아버지 건강을 걱정해서. 건강, 정신 감정서를 조작하고 병원을 매수해서 치매 소견을 만들려 한 게 걱정인가?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다.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배 회장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며느리가 되리라 생각했네. 그러나 결국 자네는 인간보다 숫자를 택했군. 그리고 내 손자 앞에서조차 그것을 숨기지 않았지. 민주는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커다란 회의실의 분위기를 느끼며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순간 마음이 안정되었다. 배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네. 아버지란 건 그런 거니까. 기회를 주지. 기회요? 배지우는 놀란 듯 되물었다. 내 지분의 30%는 오늘부터 대한건설의 임직원들에게 나눠줄 거야.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나머지 21%, 그것은 내게 주마. 한서연이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그녀를 다시 얼어붙게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네는 대한건설의 본사에서가 아닌 지방 건설 현장에서 평직원으로 일해야 한다. 이름 없이, 직책 없이. 그리고 직원들이 이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면 나는 남은 경영권까지 넘기지.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배지우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 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제야 배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민준아, 오늘 내가 배운 건 뭐니? 민준은 조금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 것. 그리고 진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배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걸 잊지 않으면 너는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저금통 회장 배경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과 기업, 그리고 가족 안에서 다시 한번 존중이라는 가치를 되새기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배지훈과 한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선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고급 와인과 회의 서류가 가득했던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공사장 장갑과 안전모가 올려져 있었다. 배지훈은 이제 더 이상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지 않았다. 대한건설 충북 공사 현장의 평사원 배기사로 불리며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철근 운반, 시멘트 혼합, 자재 정리 등의 일을 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되었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손바닥엔 물집이 터졌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스스로에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현장 소장은 그를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회장 아들이라더니 고작 며칠하고 도망치겠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배기사, 오늘 타설 구역 마무리도 깔끔하게 했네. 감사합니다. 아직 익숙치는 않지만 배워가겠습니다. 그는 작업복에 이름표를 달고 도시락을 먹으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어느 날 비 오는 아침, 그는 공사장 입구에 쓰러진 동료의 몸을 업고 근처 병원까지 뛰기도 했다. 그 소식은 현장 내에서 금세 퍼졌고 직원들은 그의 태도에 서서히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한서연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자신을 향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뉴스에서 욕망의 눈먼 며느리로 보도된 이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림이 들렸고 민준이 학교에 데려다주면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전주의 배 회장 집을 직접 찾아간 것이다. 그날은 비가 오는 오후였다. 한서연은 우산을 들고 마당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문을 두드릴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듯. 그때 배 회장이 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배 회장은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내밀었다. 한서연 씨, 자네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이 생각나는군. 눈이 반짝였지. 그때 난 자네가 우리 가족의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 거라 믿었네. 그 믿음을 저 혼자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이지. 자네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나? 한서연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욕심은 모든 걸 망가뜨린다는 거려. 그리고 진짜 부유함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때 생긴다는 거려. 그 말에 배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대로군. 이제 민준이를 잘 부탁하네. 이 아이는 자네보다 먼저 삶의 가치를 알아봤거든. 며칠 후 서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미래은행과 대한건설이 공동 주최한 세대 간 존중과 금융교육 포럼이었다. 주요 기업인, 교육자, 학부모, 언론인 등이 참석한 이 포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배민준이었다. 작은 연단 위에 38살 소녀는 분홍색 저금통을 들고 나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100원씩, 500원씩 모았어요. 그냥 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꼭 필요한데 쓰고 싶었으니까요. 저금통은 단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진 배경호의 연설은 포럼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돈은 숫자이지만 사람이 모은 돈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며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받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세대 간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 포럼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이후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미래은행의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또한 대한건설은 사람 중심 경영을 공식 선언하며 전 임직원에게 지분 일부를 나누는 혁신적 결정을 발표했다. 그날 저녁 배 회장의 전주 한옥집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마당에서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고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나물 반찬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배지우는 여전히 손에 물집이 남아있었지만 그 얼굴은 밝았다. 한서연은 전보다 차분한 말투로 시아버지에게 음식 리필을 권했고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저금통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배 회장은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곁에는 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하단다. 너와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함께 있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말이지. 앞으로도 나 착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배 회장은 웃었다. 그 웃음엔 과거에 대한 회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요한 감동만이 있었다. 며칠 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임직원들, 방송 카메라, 조명, 긴장한 속삭임. 오늘은 대한건설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배경호 회장이 직접 소유 지분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업의 철학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그의 답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입장했다. 백발이 더 성숙하게 느껴지는 배 회장은 천천히 연단 위로 올라갔다. 이어 마이크를 잡고 잠시 회의장을 둘러봤다. 그는 말문을 열기 전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해지자 회의실에 있던 몇몇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다. 배 회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35년 전 단 2명의 기술자와 함께 시작한 이 회사는 지금 수천 명의 삶과 연결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배웠고, 그래서 저는 제 유산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뒤이어 배 회장은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보이며 공식 발표를 시작했다. 첫째, 제 지분 51% 중 30%는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직급, 나이,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표의 원칙으로. 이는 단지 소유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둘째, 10%는 세대 간 존중 재단에 기부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금융교육과 생활비 지원을, 노인층에게는 생애 후반의 안정적 삶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는 말하며 민준을 바라봤다.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는 민준은 작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셋째, 나머지 11%는 제 아들 지훈에게 넘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배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앞줄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앞으로 1년 동안 현장에서의 삶을 통해 직원과 현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를 다시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나는 마지막 서명을 하겠습니다. 배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기업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것이고 함께 지켜야 할 신뢰입니다. 저의 유산은 돈이 아닌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박수는 조용하게 시작됐다. 그러다 점차 커졌다. 일어난 몇몇 직원이 먼저 박수를 쳤고 뒤이어 전체 회의실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몇몇 기자는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주식의 배분이 아닌 기업 가정신의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대한건설의 본사 로비에는 새 포스터가 걸렸다. 사람을 짓는 기업, 대한건설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직원들의 얼굴이 나란히 배치된 포스터였다. 직원들은 하나둘 우리 회사가 달라졌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에는 불필요한 직급 호칭이 사라졌고 식당의 밥맛도 좋아졌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신입사원과 경력직 사이의 벽도, 본사와 현장 간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졌다. 한편 세대 간 존중재단의 출범식도 열렸다. 배 회장은 그날 정장 대신 자신의 텃밭에서 입던 베이지색 작업복을 입고 등장했다. 그의 옆에는 손자 민준이 함께 있었다. 이 재단은 제 손자의 저금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저금통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매우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는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과 악수를 하며 각자에게 저축수첩을 선물로 주었다. 그 수첩에는 금액이 아닌 목표를 적는 칸이 있었다. 나의 꿈, 하고 싶은 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등을 적는 칸이 존재했다. 재단은 곧바로 전국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방 소외 지역의 초등학생부터 도심의 청소년까지 모든 세대가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수업을 듣는 가족 금융 캠프는 참가 신청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날 저녁, 전주의 한옥. 배 회장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텃밭에 물을 주고 민준과 함께 고구마를 심었다. 한서연은 부엌에서 직접 담근 깍두기를 담아냈고 배지우는 현장 일지 노트를 정리하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럼. 땅을 만지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네. 자네는 현장 생활은 어때? 솔직히 쉽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회사를 키우셨다는 게 이젠 정말 실감이 납니다. 고생했네. 아직 9개월 남았지만 그 표정이면 난 벌써 반은 믿겠군. 배 회장은 잔의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리고 신뢰. 그 말에 배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 이제 그것이 그의 가슴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서울 여의도의 대한건설 본사 창밖으로는 비가 곧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내부는 한층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사회를 앞두고 주요 임원들이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내부에는 긴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로일 캐피탈이 대한건설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이사진과 이미 비공식 접촉을 마쳤다는 것이다. 특히 배 회장이 직원들에게 나눈 지분 중 일부가 유동화되면서 소수 주주들이 로일 측의 매입 제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배지우는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다. 평소 조용하던 임원 라운지에선 낮은 목소리로 인수합병, 해외 이전, 비용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들이 오갔다. 그는 급히 전주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지금 본사가 이상합니다. 로엘이라는 펀드가 지분 매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일부 직원 지분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 경영권이 위태로워집니다. 잠시 침묵하던 배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직원들이 넘긴 지분이 몇 %쯤 되나? 확실하지 않지만 약 12% 정도로 추정됩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금융자문사 권유로 넘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본이 사람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뜻이군. 이사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겠어요? 당장 출발하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증명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이사회는 긴장 속에서 열렸다. 회의장 중앙의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관련 서류가 가득했고 회계 자문관들과 법률 고문도 배석한 상태였다. 회의 초반, 배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로엘캐피탈은 당사 지분 1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매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수익 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정 기간 후 기업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몇몇 이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외 자본의 호의적인 인사들이었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 회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부 자본을 받아들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회의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다. 문 너머로 한 걸음씩 천천히 들어서는 배경호 회장. 백발이 정돈된 채 회색빛 수트를 입은 그는 눈빛부터 남달랐다. 그의 손에는 지분 증서와 공식 대응 계획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군. 다행이야. 이사진들 중 일부는 당황했고 일부는 안도의 기색을 보였다. 배 회장은 곧장 연단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택할지,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아온 신뢰를 택할지. 그는 자리에서 서서히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로엘은 자본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움직여왔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를 포장해 팔아 넘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며 회사를 일으켜왔습니다. 그 차이가 곧 이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몇몇 젊은 이사진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최근 배 회장이 주최한 세대 간 존중 캠프와 직원복지 프로그램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물들이었다. 배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제 지분 중 일부를 회수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신뢰펀드를 구성했습니다. 그 펀드는 외부 매각이 불가능하며 오직 직원들의 투표와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로엘의 인수가 진행될 경우 해당 펀드는 자동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의 탄성이 터졌다. 그 계획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법적으로도 유효한 상태였다. 그때 로엘 캐피탈의 한국 지사장이 영상통화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배 회장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감성과 신념만으로 기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배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기업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로엘의 지분 확대를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동시에 사람 중심 경영 헌장이라는 이름의 사내 규범도 채택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배지우는 아버지를 따라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다. 문제는 두려움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오늘 아버지와 같은 편이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회장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설 차례야. 단단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보며. 그 말에 배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각인되었다. 회사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전주 외곽에 자리한 배경호의 한옥마당에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텃밭은 단풍처럼 붉게 물든 고추들과 마르기 직전의 들풀로 가득했고 마당 한편에는 하얀 천막과 간이 의자들이 정성스레 놓여 있었다. 이날은 대한건설과 세대 간 존중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세대연대의 날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옥마당에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특별한 날, 중심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사람, 배 회장이 있었다. 그는 한복 차림으로 손자 민준의 손을 잡고 천막 중앙의 작은 단상에 올랐다. 그 옆에는 아들 배지훈과 며느리 한서연도 나란히 섰다. 더 이상 어색함도 미묘한 거리도 없었다. 이 가족은 오랜 시간의 오해와 상처를 지나 다시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저금통에서 시작된 변화의 끝자락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분, 배경호 회장님의 인사말을 청해보겠습니다. 배 회장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말없이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한복 차림의 노인이 단상에 섰을 뿐인데 모두의 시선은 조용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아이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를 비웃었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간 나도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그 아이의 저금통 안에 동전보다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모든 이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당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존재이며 세대의 차이는 이해의 간극이 아닌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입니다. 잠시 후 박수가 울려 퍼졌고 마이크는 배지훈에게 넘겨졌다. 그는 짧게 목례한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때로는 그 그림자에 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짊어질 대한건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짓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어 한서연이 마이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인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다. 어린 소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금통에 모은 돈보다 할아버지랑 함께했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다. 민준의 말은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한옥 곳곳을 둘러보며 배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은 텃밭에서 감자를 캐며 땀을 흘렸고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각자의 인생을 이야기했다. 대학생은 노인과 대화를 나눴고 할머니는 초등학생에게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쳤다. 그날 하루 나이와 배경, 직업과 소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사람만이 존재했다. 그날 밤 가족만 남은 한옥마당.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내 식구는 별빛 아래 둘러앉았다. 아버지, 앞으로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배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배 회장은 미소 지었다. 나는 이제 너를 믿는다. 그리고 더 이상 대물림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 이건 함께 이어가는 길이니까. 한서연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민준이는 오늘 많은 걸 배웠겠지만 우리도 이 아이 덕분에 다시 배웠어요. 사랑과 존중, 기다림의 가치를요.
그 말에 배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반짝였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 장면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지금쯤 하늘에서도 보고 있겠지? 몇 달 후, 대한건설은 아시아 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중심 기업 헌장을 국제연합본부에서 발표했다.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존재라는 선언이었다. 전국 학교에서는 민준의 저금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금융교육교재가 도입되었고, 세대 간 존중재단은 사회복지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어느 봄날, 민준은 학교 숙제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받았다. 아이들은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를 적었지만 민준은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 문장은 담임 교사의 눈물을 자아냈고 결국 그 글은 지역신문이 칼럼에까지 실렸다. 세월이 흘러도 한옥마당은 여전히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배 회장은 정원 가장자리에 조그만 돌비석을 세웠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사람이 먼저였던 한 기업인의 씨앗이 묻혀 있다. 꽃은 아직도 피는 중이다. 그는 다시 민준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 이야기를 세상에 직접 전해줄 사람은 바로 이 손을 잡은 아이일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유산은 계속되고 있었다.